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리더십 챌린지 11주차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지난주에 이어서 스피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큰 테마는 논리정연한 스피치 내용입니다. 자, 제가 스피치 얘기를 왜 하게 됐느냐 라고 말씀드릴 때, 자, 리더십하고 스피치하고는 정말 연관성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아마 잊어버렸을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더 언급하겠습니다. 스피치는 결국은 리더십하고 왜 큰 연관성이 있느냐라고 보면, 리더십은 남들에게 영향력을 주면서 영향력을 쌍방이 이렇게 주고받았잖아요. 그때 하는 행동이 보통 말이지 않습니까? 그 말인데 말을 어눌하게 하거나 말을 논리정연하게 못하거나 말이 그죠? 너무 핵심이 없다면 상당히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끼와 재능을 이 말로써 표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스피치 과정이 여러분의 리더십 역량을 키우는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이 강의를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알고 번지수를 알고 가야 되겠죠. 여러분이 또 면접을 앞둘 수도 있고요. 면접이 꼭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일생을 살면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정연하게 어디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오늘 배우는 이 내용들이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두고두고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논리정연한 스피치 구성법에서 제가 만든 겁니다. 이건 어디에서 포함도 아니고요. 제가 직접 제작을 한 거고 제가 20몇 년간 연구한 내용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가장 스피치의 핵심은 주제입니다. 주제가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주제가 어떤 그죠? 내용에 따라서 뭡니까? 인사말도 달라지고 질문도 달라지고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제가 뭐냐? 이 주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주제가 행복이냐? 주제가 뭐 성공이냐? 주제가 스피치냐? 주제가 리더십이냐? 주제가 뭐 절제냐? 그죠? 소통이냐? 끈기냐? 뭐 다 다양합니다. 주제를 가지고 전체적인 내용이 구성이 됩니다. 주제가 무엇이냐? 여기에 관련되어서 주제와 연관된 인사말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관련 내용의 사례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겁니다. 보여드리고 또 여러분이 어차피 또 리더십의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이런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런 내용의 과제를 또 제가 낼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해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오프라인에 수업을 했다면 이 내용을 여러분이 적어서 그 내용을 또 들고 나와서 원래 발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중강의로 해서 발표를 시킬까 주문 다 준비되어 있거든요. 자, 할까 하다가 또 여러분이 또 되게 안 하다가 갑자기 얼굴 맞고 하려면 귀찮아할 것 같아서 일단은 제가 여러분의 원고를 작성하는 것을 그냥 받는 걸로 만족을 하도록 해요. 지지난 학기인가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걸 영상으로 찍어서 다 올려라 이렇게 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불만도 많던데 아무튼 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원고만 만들어서 올려주면 제가 체크하고 그냥 패스하는 걸로 일단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강의를 하고 또 이 내용과 연관된 또 뭡니까? 한글 문서를 제가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사례 내용을 보고 여러분의 주제로 또 여러분의 이 논리정연한 스피치 구성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과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꼭 해봐야 될 부분이죠. 네,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주제와 연관된 인사말, 주제와 연관된 질문과 답을 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주제에서는 주제 배경 설명,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상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주제와 관련된 일화와 구체적인 사례, 자,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제와 연관된 핵심 내용,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보면 주제가 반복되는 부분이 되겠죠. 자, 반복되는 부분이 되겠고, 주제와 연관된 연사의 견해가 나옵니다. 연사의 견해가 나오고, 이게 어떻게 보면 약방의 깜초죠. 아무리 다른 사람의 내용을 여기에 인용을 했다 하더라도 본인의 견해나 그런 생각들을 곁들이게 되면 스피치가 월등히 높아지죠. 고급 스피치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책을 쓰거나 논문을 보거나 뭐 보고서를 보거나 보면 거의 다른 사람들의 내용을 인용해 보죠. 그리고 인용한 그 내용이 한 70%, 80% 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새로운 걸 창조해 내죠. 그런 것처럼 여기는 말 그대로 연사의 어떤 생각을 창조해 내는 겁니다. 만약 이런 내용의 사례가 없다면, 내용에 연사의 견해가 없다면 그 스피치는 죽은 스피치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남 거 그냥 그대로 알려주는 정보 전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스피치라는 거는 어떤 내용을 참고했지만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부분을 잘 전달하고 거기에 따른 본인의 의사표현, 본인의 생각,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공부 습관은 이제 가장 잘 알고 있는 하브르타 공부 방식이 토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론을 하는데 그게 왜 좋으냐?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기 때문에 각자의 의견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상대방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고 또 표현하는 사람도 자유로워요. 근데 우리나라 교육이 문제점이 좀 있다면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정답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부터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표현도 서툴고 또 내 말이 상대방한테 전달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부담을 갖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서로 의견을 잘 경청하고 자기의 말을 표현하는 연습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인생이 정답이 있다면 하나의 어떤 공식으로 딱 정하면 좋겠지만 인생의 행복의 성공의 그 정의가 아무리 내려진다 하더라도 정답이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렵지만 꼭 필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주제와 연관된 명언풀이입니다. 명언을 풀이하는 거. 왜 주제와 연관되냐? 뜬금없이 아무거나 들고 와서 할 게 아니라 오늘 주제가 행복이면 행복 관련, 성공이면 성공 관련, 스피치면 스피치 관련 이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명언, 고사성어나 다 좋습니다. 그런 내용을 풀이해 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또 마지막 부분이 주제와 연관된 결론 및 다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통해서 다 좋은데 결국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결론을 내는 부분이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어떻게 해 나가길 바라는지 또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게 요약해서 주제에 벗어남이 없이 표현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그냥 막 설명을 했는데요. 이게 서론, 본론, 결론을 낸다면 어디까지가 서론이고 어디까지가 결론인지 한번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3단계를 구성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서론은 인사말, 방금 질문을 하죠. 주제 선언을 하죠. 배경 설명까지 했습니다. 이게 이제 서론이에요. 자, 서론이 말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겠죠. 서론이 말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고 당연히 비중은 10% 여기가 80% 되든지 30% 그쵸? 20% 60% 하든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하여튼 본론의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간혹 이렇게 스피치를 이렇게 1시간을 한다 하면 서론이 너무 긴 거죠. 그러니까 진도를 나가지 않고
앞서서 PPT가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보여주지 않고 계속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다가 앉아있는 사람은 저 파워포인트 저 사용할 것 같은데 왜 사용을 안 하고 계속 저렇게 오프닝을 길게 하지? 하다가 시간이 벌써 한 20분, 30분 흘러가요. 그러면서 그때 맞다 이러면서 본인이 연사가 알죠. 그러면서 빨리 넘어가죠. 그러면 본론은 엄청 빨리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결론을 내는 동 마는 동 하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어져도 문제. 또 이 서론도 작고 준비가 서론 짜야 되고 본론이 너무 내용이 작으면 본론의 내용이 너무 작으면 결론의 시간이 너무 남잖아요. 그러니까 또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을 길게 하느냐라고 보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앞에 말을 빨리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론 부분에서 결론이 났는데 또 결론으로 또 핵심 주제가 또 들어가가지고 또 이야기하고 이런 내용을 또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시간 배정이 주어지면 이 부분의 비중을 많이 둘 수 있도록 디테일하게 내용을 잘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론 부분에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요. 자, 일단 인사말, 주제와 관련된다고 했죠. 주제와 관련된 질문을 합니다. 또 주제와 관련된 연사의 견해를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때 연사의 견해를 말하되 진짜 사례는 뒤에 나올 거예요. 연사의 견해를 말하되 질문의 답을 청중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해볼게요. 성공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제가 성공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공을 꿈꾸며 오늘도 열심히 자기계발에 매진하고 있는 남자 김상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성공에 대해서. 자, 질문합니다. 자, 여러분은 성공하고 싶습니까? 성공하고 싶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아무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네, 성공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질문의 답을 만약 본인이 저는 성공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럼 성공하고 싶지 않은 의견을 말을 해야 되겠죠. 오늘 주제가 성공인데 나는 성공하고 싶지 않다. 연사 이렇게 말할 수도 없거니와 그 청중이 반응을 그죠? 많이 공감을 살 수 있어야 되는데 반기를 들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관련된 내용이 정치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아가기 위해 정치에 입문하고 싶은 남자 김상환입니다. 여러분은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치를 아주 나쁜 인간들이 하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나쁜 인간들이 하는 게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청중이 앉아있는 청중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왜 저렇게 말을 할까? 이런 반응 보이지 않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감을 이끌어낼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제가 한번 강의를 나갔을 때 기업체 강의였던 것 같아요. 실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초반 때 얘기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계획을 안 세우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저는 계획을 세우니까 제가 오프닝 멘트로 그렇게 말하고 저는 계획을 세우지만 여러분 계획을 안 세우시죠? 이렇게 말을 해버렸어요. 그랬을 때 물론 안 세우지만 안 세우는 사람이 많지만 제가 그렇게 말을 했을 때 그 청중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 니 잘났다. 그래, 니 팔뚝 굽다. 그래, 니가 그만이 잘났나. 이렇게 딱 표정이 지어지더라고요. 이거 뭐지? 이런 표정이. 그때 딱 눈치를 채지. 내가 실수했구나. 이런 말 해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그 말을 다시 그 분위기를 반전시키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어요. 말한 건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안 세우고 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바쁜데 계획 세우기가 참 쉽지 않죠. 저 역시 그랬었습니다. 근데 저는 계획을 안 세우다가 노력해서 지금은 좀 세우는데
그 계획을 세우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그 계획 세우는 좋은 방법, 획기적인 방법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하고 앞서 여러분 계획 안 세우시죠? 네, 저는 세우는데 여러분 안 세우시죠? 네, 아침 세우면 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안 세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일이 잘 안 되고 앞으로 성공 못 하시는 거예요. 뭐 이런 뉘앙스로 흘러가다 보면 표정들이 싸해요. 표정들이 싸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입이 뚫렸다고 질문을 한다고 해서 연사가 청중에게 공감을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으로 말을 이어간다면 청중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제를 선언하겠죠. 오늘 내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한다, 말을 하고자 한다 라고 하고 났을 때, 자, 청중에게 돌아갈 이 배경 설명이 중요하거든요. 청중에게 돌아갈 이게 배경 설명. 그래서 근데 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왔느냐?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배경 설명이 그랬어요. 왜 우리가 리더십 배우다가 스피치를 얘기하느냐? 스피치는 리더십의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정말 좋은 스킬이고 도구죠. 그렇기 때문에 말을 잘해야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런 배경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디까지나 면접도 잘 볼 수 있고, 제가 그런 얘기했죠. 면접도 잘 볼 수 있고, 또 어디 가서 멀리 정연하게 스피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때 정말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돌아갈 이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런 걸 실습을 한번 하고자 한다. 그 대신 뭐 작성하는 걸로 그냥 만족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청중에게 돌아갈 이익을 먼저 얘기를 하고 이 본론으로 들어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내용 없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스피치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고, 스피치를 잘하면 우리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스피치를 잘하면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이런 내용을 언급하고 가는 거고, 이 듣는 태도가 정말 달라집니다. 제가 해봤거든요.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청중에게 돌아갈 이익이 무엇인지 오늘 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지만 너무 내용이 길어지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1시간 강의를 하는데 여기에서 한 5분을 하려 한다. 상관없죠. 내용이, 그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3분 스피치를 하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2분을 하려고 한다. 그런 문제가 있죠. 빨리 끝내야 되죠. 본론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죠? 자, 아무튼 좀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뒤에 또 사례가 있으니까요. 소개하도록 하고, 자, 본론입니다. 자, 서론에서 본론, 보다 구체적인 소주제로 나누어 주제를 풀이할 것. 그 다음에 열거식 육화 원칙으로 2개 이하로 예를 들어서 설명할 거였는데, 자, 서론에서 본론으로 넘어갈 때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청중에게 내가 지금 서론에서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라는 멘트를 날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어떤 멘트가 있느냐? 보통 주제를 말하고 주제 배경 설명을 하고 나서 다시 이제 본론으로 넘어갈 때,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주제에 관련된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말인지, 이 주제와 연관된 일화가 있는데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든지 이런 멘트가 있어야 돼요. 그쵸? 이 멘트 없이 그냥 들어가는 거하고 이런 멘트를 날리고 들어가면 훨씬 더 본인 스스로도 이제 서론 끝나고 본론으로 들어가는구나, 본인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스피치를 할 때 말을 잘하는 사람 특징이 내가 어느 위치, 서론, 본론, 결론에서 어느 위치에서 시간을 어느 정도 할애하고 있고 어느 위치에 있는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지도책을 아무리 좋은 걸 들고 있어도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면 그 지도책은, 지도는 무용지물이죠. 안 그렇습니까? 똑같아요, 스피치도.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서론에 있는지 본론에 있는지 결론에 있는지를 본인 스스로 멘트를 날리면서 청중에게 이끌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제와 관련된 좀 더 구체적인 일화를, 사례를 뭐 이런 내용을 말투를 섞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런 내용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하겠죠. 여기서 이제 열글식이 뭐냐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뭐 세 가지, 두 가지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7가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럴 때는 내용이 이제 시간이 많이 이제 이렇게 주어졌을 때 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것도 이제 알아둬야 될 팁인데요. 제가 강연을 갔을 때 이제 제 경험입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렇게 하는 분도 봤어요. 근데 이 핵심 내용이 주제와 관련되어서 사례가 나오는데 너무나 주제가 많아버리면 핵심 내용이 너무 많아버리면 그죠? 결국은 청중을 2시간 동안 참 지루하게 만들어요. 지루하게 만들어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너무 단순한 걸 많이 사례를 들어도 지루한 게 있는 건 사실이지만 또 뭐 핵심 내용이 한 20가지, 50가지 이런 뭐 30가지 이런 식의 어떤 내용이 툭 진행되면서 설명을 하면 정말 지겨워요. 정말 지겹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여기에 본론에서 일하나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큰 가닥으로 잡고 대주제, 소주제 이렇게 해서 잡아나가는 게 좀 요령입니다. 자, 일단 볼게요. 그 다음에 결론입니다. 자, 본론에서 결론으로 넘어갈 때의 멘트는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쓰는 멘트입니다. 이 멘트를 쓰면서 나는 내 스스로가 이제 본론 끝나고 이제 결론으로 넘어간다라는 멘트로 저는 이 말을 씁니다. 따라해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갑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런 멘트를 씁니다. 이런 말을 이렇게 딱 언급하면 내가 지금 결론으로 넘어가는구나. 앞서 말한 내용을 요약을 지금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내가 인지를 합니다. 왜냐면 이런 멘트를 쓰니까요. 자, 그러면서 청중도 지금까지 뭐 앞에 내용이 뭔가 좀 헷갈렸는데 지금 요약을 하려고 하네 라는 느낌도 들고 이 요약이 주제의 반복이거든요. 주제가 다시 언급되기도 하고 사례를 많이 듣다가 보면 지금 말하는 게 무슨 내용이지? 좀 헷갈리네. 이럴 때가 충분히 있거든요. 이럴 때에 이런 멘트를 날려주면서 이제 요약합니다 라고 언급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되면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요약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주제와 관련되어서 뭐가 됩니까? 여기에 명언을 날리고, 명언을 날리기 전에 뭐가 있습니까? 앞서 얘기했죠. 여기 빠졌네요. 바로 연사의 견해입니다. 연사의 견해. 연사의 견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서 뭐뭐뭐 했습니다. 요약하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앞서 내용을 통해서 나는 내 생각은 이렇다 라는 걸 여기 언급을 해야 됩니다. 여기 빠졌네요. 주제와 관련된 명언을 풀이하고 또 그 다음에 청중들에게 행동으로 옮길 내용에 대해서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심촉구라는 표현을 써요. 결심촉구. 뭐 어떻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제안을 하는 거죠. 제안 설득이니까. 그래서 이제 말이 필요 없죠. 한 사례를 들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자, 행복한 인생이라는 큰 주제를 잡았습니다. 행복한 인생. 여러분도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잖아요. 자, 그러면 어디까지나 행복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참 저도 행복에 대해서 이것도 공부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행복에 관련된 논문도 많고 행복 관련 책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행복 관련해서 책을 보고 논문을 보다 보니까 느끼는 게 뭐였냐면 정말 그런 단어를 보고 그런 관련된 책을 읽고 그런 내용을 보면 내가 행복해지겠죠. 그죠? 여러분이 주변에 행복한 사람 옆에서 여러분 같이 행복해집니다. 물론 뭐 사촌이 노는 사람 배가 아픈 사람 느끼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그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슬픈 사람 옆에 같이 슬퍼지지 뭐 기뻐지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행복 바이러스가 돼야 되겠죠. 그죠? 바이러스 표현이 좀 그렇나요? 행복의 전도사가 돼야 됩니다. 행복의 전도사, 종교도 안 믿는데 행복의 전파자가 돼야 됩니다. 맞죠? 아무튼 행복한 사람 옆에 또 행복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 옆에 또 성공한 사람이 있거든요. 실패하는 사람 옆에 실패하는 사람이 있듯이. 그러니까 행복한 인생은 어떻게 보면 만들기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행복한 관련 책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추천해달라고 하죠. 저는 책을 잘 추천 안 해요. 책을 고르는데 몇 시간요? 2시간요. 책을 한 번 고르는데 2시간 걸리는데 여러분에게 제가 책을 마음대로 골라주겠어요? 제가 골라준 책이 여러분이 마음에 들 거라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마음에 드는 책을 2시간, 3시간 시간 들여서 골라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그 책을 읽어요. 그렇기 때문에 책을 추천해줘가지고 책을 잘 읽는 사람 못 봤어요. 자, 읽다가 욕하는 사람 많죠. 욕 먹고 싶지도 않고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주제와 연관된 인사말이 나와야 되니까 주제가 행복이잖아요. 키워드가 행복이니까 당연히 여기도 행복에 나와야 되겠죠. 안녕하십니까. 오라는 곳은 없어 갈 곳이 많은 남자 항시 바쁜 남자 김상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을 나누고 싶고 사랑을 주고 싶고 사랑을 나누고 싶고 사랑을 받고 싶은 남자 김상한입니다. 오늘 주제가 사랑이 아닌데 계속 사랑이 나왔네. 안 맞죠? 안 맞잖아요. 행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매일 행복한 기분을 느끼며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가고 싶은 남자. 자, 행복이 여기부터 들어왔지만 그냥 제가 원래 문장에 가면 이런 문장을 잘 안 만들지만 주제가 행복이니까 제가 여기다가 넣어봤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기분을 느끼면서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가고 싶은 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되게 행복에 대해서 강조하는구나 그런 느낌이 좀 들죠. 근데 이제 문장으로 봤을 때 글로 봤을 때는 같은 문장에 이런 키워드를 두 번 쓰지는 잘 않죠. 그런데 이 구어체는 어떻습니까? 문장체와 다르게 계속 다시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한 번 더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반복해 주는 게 좋아요. 반복해 주는 게 좋거든요.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고요. 자, 그래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한 기분을 느끼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한 기분을 느끼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행복 좋아하시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죽겠는데 지금. 그죠? 이런 온라인 강의 듣는 것도 지겨워 죽겠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물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뭐 온라인 강의 더 익숙해져서 나중에 이제 오프라인 강의 더 힘들어할지 않을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자, 아무튼 여러분 지금 행복한 기분을 느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에 못 느끼고 있다면 제가 느끼게 해드려야 되겠죠. 자, 질문이 답변입니다. 자, 질문 답변. 사실 저는 자 이때 제가 앞에 요령이 있죠. 이 배경 설명할 때, 배경 설명이 아니죠. 답변할 때, 이 답변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였어요? 청중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질문에 답변을 달아야 된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여러분 행복한 기분을 느끼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참 행복한데 여러분은 별로 행복을 못 느끼고 살아가고 계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요? 청중에게 반기를 들죠. 네가 그만 행복하나? 아이고 니 잘났다. 뭐 복권에 당첨됐나? 예? 뭐 네가 뭐 하는 일만 잘 되는가 보지? 뭐 이런 어떤 반감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청중을 깎아내리는 듯한 표현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자, 청중을 깎아내리는 듯한 청중의 수준을 내리는 듯한 느낌 그러면 안 되죠. 사실 저는 행복이란 어떤 특별한 일을 성취하고 목표를 달성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 생각했었습니다. 맞죠? 그러나 행복은 그게 아니더군요. 이미 우리 주변에 현존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런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결국은 행복은 이미 우리의 주변에 있는데 우리가 뭔가 달성되어야만,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만, 내가 장학금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자격증을 취득한다든지 아니면 좋은데 취업이 된다든지 아니면 여자친구와 남자친구가 생긴다든지 어떤 이 결과물로 행복을 느끼는 경우가 참 많죠.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살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과정이 없는 결과는 없잖아요. 과정을 즐기면서 또 결과도 즐기면 참 좋은데 사실 과정에는 뭘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까?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실패와 실수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맞죠? 실패와 실수가 과정에 있다 보니까 결과가 시련도 있죠. 실패, 실수와 시련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좀 싫은 거죠. 결과는 나중에 좋을지 모르지만 그 과정이 너무 싫으니까 지금은 내가 행복하지 않아. 예를 들면 집을 하나 장만하는데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원룸에서 전세에서 이곳저곳 옮겨다니면서 막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집을 하나 딱 샀어요. 그때 행복하지만 제 경험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보니까 그때 그 과정 속에 추억이 아련아련 생각이 나는 게 그때 사실 돈은 별로 없었지만 마음만은 참 편했다라는 생각도 오히려 더 드는 거 있죠.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무모할 정도로 뭔가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을 했었더라면 아무에게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되게 희망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경제적인 부분에서 궁핍함을 느끼는 상황이었지만 집에 쇼파가 하나 들어오는 것만 해도 기분이 좋았고, 그죠? 월세에서 전세로 넘어가는 것만 해도 기분이 좋았고, 대출을 엄청 끼고 아파트를 샀지만 그런 그 대출 갚아 나가는 것만 해도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어떻겠습니까? 말 그대로 딱 마지막에 대출을 다 갚고 내 집이다 하고 생각했을 때의 어떤 그 행복감하고 그 중간중간에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대출을 갚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다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 수업을 듣다 보면 빨리 방학됐으면 좋겠다. 빨리 방학됐으면 좋겠다. 방학 원래 와요. 옵니다. 근데 여러분 나이를 빨리빨리 한 살 더 먹잖아요. 세월이 너무 빨리 흘러갑니다. 그러지 말고 지금 이 순간, 그렇죠? 오늘 이 어린이날인데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놀아야 되는데 왜 나와서 하느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좀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오후에는 가족들과 이렇게 또 가족과 함께 또 계획이 있고요. 가족이라면 우리 가족이죠. 자, 아무튼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어떤 기분을 느끼고 살아가느냐 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어린이날이지만 내가 평소에 일어나는 시간에 제가 어제 좀 늦게 잤는데 한 2시쯤 된 것 같아요. 내가 2시에 자도 6시에 일어났으니까 많이 잔 건 아니네요. 자, 아무튼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공부하고 또 잤고 또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났고요. 그런 어떤 삶 자체가 저는 참 어떻게 보면 좀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과거보다 더 지금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행복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소확행 아시죠? 사소하지만 그 속에서 행복이 있는 거, 그걸 느껴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면 사람이 계속해서 뭔가 먼 발치에, 그죠? 행복을 다음 역에 두고 있거든요. 저 역에 가야만 그냥 행복해. 가는 과정 속에는 불행한 거죠. 여러분도 꼭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설명이 좀 길었는데, 자, 원래 서론, 본론, 결론 설명할 때 서론에 이렇게 설명을 길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해시켜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서론입니다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강의 주제는, 자, 이 멘트도 참 중요합니다. 제가 자주 쓰는 멘트인데 꼭 이렇게 쓸 필요는 없지만 이런 멘트를 날려줌으로 해서 청중이 오늘 이 사람이 이런 내용을 말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걸 딱 잡아주는 거죠, 서론에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강의할 내용이 뭐냐? 행복한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 그죠?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자, 주제 배경 설명은 왜 얘기를 하느냐? 왜? 그리고 이 얘기를 들으면 청중에게 어떤 이익이 있느냐? 이게 이제 나와야 된다 했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행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을 미래의 시점에 두고 자신이 원하는 큰 목표가 달성되어야만 느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미래의 시점 두고 배경 설명하고 앞서, 그죠? 이 답변 달성되어야만, 그게 좀 비슷하죠? 예. 자, 그래서 연사에게 내가 확실히 얘기했습니다. 대부분 행은 원하는 걸, 네. 그래서 오늘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매일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그 비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기 엮이는 거거든요. 멘트가 이제 주제 배경에서 엮이는 겁니다. 구분해서 나눠놨지만, 그래서 매일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그 비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기가 쏠깃하지 않겠어요? 나 별로 그렇게 행복하지 않는데 오늘 이 얘기를 들으면은 정말 행복이 오나? 행복한 기분이 들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럼 제가 누굽니까? 정말 행복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행복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오늘 공개를 할 겁니다. 그 대신 물론 그 내용을 실천하는 게 중요하죠. 그냥 알고만 있을 때 행복은 아니고. 자, 그러면 궁금해지죠? 과연 내가 매일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이 나올 겁니다. 자, 행복해지는 비결 9가지네요. 9가지입니다. 행복해지는 비결,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뭐냐? 볼게요. 자, 감사하는 마음 갖기. 자,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감사? 뭘 감사하는 거야? 내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감사할 걸 생각하다 보면 항상 뭡니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평소에 못 느끼는데 그걸 느껴야 돼요. 자, 누리고 있는 게 뭐죠? 여러분이 지금 느낄지 안 느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지금 호흡을 하고 있잖아요. 공기의 소중함 생각해 봤어요? 내가 공기를 마시는데 이 공기의 소중함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저는 언제 느꼈냐면 군대 가서 화생방 할 때 느꼈어요. 화생방 할 때 방독면을 쓰고 들어갔다가 여러분이 방독면의 효력을 알아야 되니까 잠시 잠깐 벗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벗으라는 거예요. 벗었는데 눈, 코, 막 입부터 해가면 침 흐르고 막 코로 들어갔더니 막 옆에서 오바이트 하는 사람도 있고 막 가관이었어요. 야, 유대인이 그죠? 독일군한테 학살당할 때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었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정말 그때 처음 겪는 그 경험은 제가 어떤 생각하지 했냐면 결혼도 안 했고 총각이 했는데 내가 나중에 결혼하면 애를 낳아 그죠? 남자가 있으면 군대를 안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었다니까요.
그때 잠시 잠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고 나서 제대할 쯤 되니까 남자는 군대 갔다 와야 된다 라는 생각으로 바뀌었지만 중요한 건 그때 당시 그런 기분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 생방을 남들은 한 번 하느니 마느니 하는 걸 저는 3번을 했거든요. 저는 그 운이 없다고 저번에 했는데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강해지는 걸 느꼈었어요. 요령도 좀 알고 6.25 훈련 하거든요 남들은. 자, 그 6.25 훈련을 내가 논산훈련소에서 갔다가 3번 했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감사한 거. 그때 제가 처음 알았더니 공기가 있었구나. 이거 감사할 일이네. 자, 이런 것처럼 여러분이 봐보세요. 집을 떠나면 그때 알아요. 내가 내 침대가 얼마나 편했고 내 이불 자리가 얼마나 편했고, 그죠? 내 주변의 환경이 얼마나 편했는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차를 타다가 좀 안 좋은 차를 타보면, 좋은 집에 살다가 안 좋은 집 이사를 가고 사람은 알아요. 얼마나 불편한지.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행을 가면 많이 행복을 느낀다는데, 그래서 왜 여행을 가면 행복을 느끼는가? 물론 좋은 걸, 새로운 걸 많이 먹고 뭐 좋은 걸 보는 그 기쁨도 있지만 오히려 고생을 하는데 행복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행복한 사람이었네. 아프리카나 뭐 베트남이나 뭐 태국에 가서 못 사는 사람들을 보면, 중국에 가서 못 사는 사람들 보면 우리나라가 참 괜찮은 나라였네. 음식도 참 먹을만한 나라였구나 라는 걸 느껴요. 직접 눈으로 보면. 일본도 물론 잘 사는 도쿄를 가지는 않았지만 외도를 여행을 갔을 때 정말 음식이 좀 그랬고 좀 되게 그죠? 좋게 봤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많이 있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공간, 이 상황, 이 여건, 이 나라가 괜찮은 나라구나 라고 느끼는 사람이 좀 많더라고요. 물론 아닌 사람도 있지만 더 잘 사는 나라, 더 뭐 좋은 나라, 더 모든 것이 또 갖춰져서 복지가 잘 된 나라를 또 갔다 온 사람은 다를 수 있지만, 아무튼 나가서 속된 말로 뭐 고생을 했다. 그 고생을 하고 오기 때문에 집이 행복하고 행복을 느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감사함을 느끼려면 익숙함과의 결별을 해봐라. 뭐라고요? 익숙함과의 결별. 익숙함과의 결별을 하면 고마움을, 감사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 남자면 군대고 여성이면 임신해서 애를 낳는 경우도 있겠죠. 아이를 낳는 경우. 그리고 좀 못 사는 나라, 이런 나라 한번 가보면 느낄 수 있고요. 아무튼 감사함을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시대가 가동이 안 됐다면 이 코로나 시대에 과연 어떻게 수업 진행되겠습니까? 위험을 안고 수업을 했을 수도 있겠고요. 그죠? 못했을 수도 있겠고요. 상상하기 쉽지 않지만 휴대폰을 들고 통화했을 수도 있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둘째입니다. 관점 바꾸기.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뭘까요? 관점 바꾸기. 사고입니다. 사고도 세 가지냐는 생각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하버드 대학교 윌리엄 제임스가 말합니다. 정신과 의사. 자, 중요한 거는 정신과 심리 상담사가 이 관점에 대해서 바꿔라. 생각을 바꾸면 결국은 내 인생이 바뀐다, 내 운명이 바뀐다 라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많습니까? 긍정적인 생각이 많습니까? 타고나기를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자기 방어 능력이 생기거든요. 방어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경계를 하거든요. 두려움을 먼저 배우게 됩니다. 그렇죠? 타고나기가 두려움이 타고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보호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이제 너무 과하면 어떻습니까?
너무 과하다 싶으면 이게 관점이 계속 부정적으로 가는 거죠. 그 자리에 있기 위해서. 그래서 트라우마가 있는 경우죠. 어떤 충격을 받았다면 그 충격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을 또 나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사례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폭력이나 그죠? 이런 또 주변의 어떤 이혼 경험이나 돌아가시거나 이런 걸 보면 사실 좀 충격이잖아요. 네. 이런 경우를 보게 되면은 이제 부정적으로 뭔가 세상을 보는 삐딱해서 할 수도 있어요. 사기를 당하고 또 많이 사귀다가 헤어지거나 이러면 마음 상처를 받잖아요. 그런 경우가 이런 뭡니까 관점이 긍정으로 바뀌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바꾸냐면 인지치료, 부정적인 생각을 쫙 적고 자꾸 전환해보는 거예요. 비합리적인 사고를 합리적으로 바꾸는 작업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서울대학교도 못 나온 네가 세계 최고의 대중연설가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하지만 정주행사는 초등학교도 졸업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저렇게 큰 글로벌 기업을 만들어냈잖아요. 결국은 학벌이 문제가 아니라 능력의 문제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고 전환하는 거죠. 맞죠? 우리나라가 학벌주의지 능력만 탁월하면 뭐든지 저는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자,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데 어떻게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겠어? 내가 지금까지 고등학교 다닐 때 내가 등급이 3등급 이상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잘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고정관념 빨리 벗어나야 돼요. 맞죠? 빨리 벗어나야지만 내가 인생을 3등급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내 인생인데. 그렇죠? 1등급으로 살아야죠. 세 번째입니다. 비교하지 않기. 비교하지 마! 이런 게 있죠. 비교하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있고 엑스트라가 있잖아요. 다 주인공 하고 싶지. 근데 엑스트라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열심히 할까요? 배역에서는 만큼은 본인 주인공이에요. 배역에서만큼. 그런 마음으로 자살을 하는 거죠. 그래야 또 나중에 주인공을 채택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돈을 떠났어. 그 배역을 떠났어. 그 맡은 일에 본인이 주인 인생을 사는 거죠. 주인공 인생을 사는 거예요. 맡은 그 임하는 태도. 그게 참 중요한 거죠. 마음 자세가. 네,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태어났을 때 공평하지 않죠? 자, 어제 뉴스 보니까 빌 게이츠가 이혼을 한다고 나오더라고요. 자, 어떻습니까? 그렇게 돈 많은 갑부가 나이가 70 넘었을 건데요. 많은 갑부가 그죠? 마지막 말년에 이혼을 한다? 좋은 느낌은 아니잖아요. 돈 많아서 그렇나? 어떤 부분일까? 빌 게이츠가 문제인가? 멜린다가 와이프가 문제인가? 모르지만 아무튼 자녀들한테 좋은 영향을 줄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런 걸로 볼 때 물론 뭔가 개인 사정이 있겠지만 결국은 또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이고 또 나는 나 인생이잖아요. 나도 여러분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 비교해서 그죠? 알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기 인생을 자기의 주관대로 어느 정도 전체성을 만들어가서 살아가야 되는데 돈에 대한 기준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목표 세우기. 목표가 없는데 행복하다. 저는 그런 사람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인생을 방황하고 성취감을 못 느끼는데 행복하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결과물은 있긴 있어야 돼요. 오랫동안 많이 방황하고
했는데 아무것도 이룬 게 없어요. 그러면서. 그런데 나는 행복하다? 그런 사람 본 적 없어요. 어느 정도? 그 사람 뭐 한번 죽을 똥 살 똥 모르게 행복을 목표로 달성돼야만 이루어지는 것처럼 할 필요도 없고요. 하지만 내가 정확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 방향성은 분명해야 돼요. 그게 우리 목표에 뭐라 했습니까? 목표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잖아요. 기준이 없으면 평가도 안 돼. 잣대가 없잖아요. 평가를 안 하면 안 되냐 묻는데 평가를 안 하면 발전이 없죠. 기준을 세우고 평가를 설정하는 거죠. 우리가 시험을 치면서 평가를 했을 뿐이지 인생의 시험을 계속 칠 필요는 없죠.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그걸 평가하면 그게 시험이에요. 그 대신 너무너무 그 목표를 높게 잡거나 너무 작게 잡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요. 적당한 선에서 잡아야 되겠죠, 명확하게. 그 다음에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된다. 자, 의미를 찾는다는 건 많은 부분인데요. 이 의미가 보통 뭐 어떤 거와 연관되냐면 뒤에 나오겠지만 이타심하고 많이 연관돼요. 또 본인 스스로 느끼는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그게 돈이 되든 안 되든, 그렇죠? 사람들한테 그게 혜택이 가면 나한테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제가 가장 의미를 두고 있는 게 뭐냐면 저는 사람들의 변화예요. 제가 셀프 인성 리더십 행동 변화 전문가 김상희라는 말을 쓰거든요. 누군가의 인생에 제가 어떤 도움을 조금이라도 미쳐서 영향을 미쳐서 그 사람 인생이 좀 더 올바른 방향, 좀 정의롭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긋남이 없이 좀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된다면 저는 참 뿌듯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의미를 둬요. 아, 내가 이런 부분에서 좀 되게 의미를 두는구나. 여러분도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 일에 매진해야 되겠죠. 맞죠? 여섯 번째입니다. 인간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그래서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지갑은 열고 마음도 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근데 더 고집스럽고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이면 아무도 안 오겠죠. 그래서 인간관계가 많아야 되고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더 많이 모여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인간관계가 좋아야 된다.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야 된다. 사람을 좋아해야 돼요. 사람을 좋아한다, 사랑한다, 사람이 싫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살인을 저지르거나 이러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든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돼야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어울리고 싶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용서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세요.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앙심을 품고 내가 다시 당신을 내가 똑같이 내가 해줄 것이다. 내가 대갚아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외골수 인생이고 속이 좁은 실수 있어요. 물론 이제 여러분에게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또 그렇게 나쁘게 행동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책은지시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용서해버리세요. 마음에 그 미운 감정을 남겨두면 오히려 암덩어리가 돼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부모가 됐든 형제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용서해주세요. 그 마음이 여러분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냥 바다에 돌멩이 던지면 파도가 일지 않듯이 큰 강에 돌멩이 던지면 그죠? 네, 물살이 일지 않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넓게 가지고 용서를 해주면 됩니다. 여덟 번째는 뭐냐면 몰입하는 거예요. 어떤 일에
심취되어서 집중하고 몰입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행복을 느끼는 순간. 알겠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 몰입하는 게 있다, 집중할 게 있다 그러면 거기서 의미를 느끼기가 쉽고요. 그걸 매립하면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좋은 말을, 또 좋은 새로운 어떤 그 창의성을, 아이디어를 줄 수 있는 부분도 돼요. 그래서 나는 제가 셀프 인성 리더십 분야를 평생 내가 몰입하겠다. 그 분야의 14가지를 과목을 정했어요. 그래서 그 네 과목을 파겠다. 심지어 그 내용의 4가지를 가지고 북카페도 만들어내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몰입이 잘 되고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싶어요. 예. 그 다음에 9번째가 나누고 베풀기입니다. 나누고 베풀기. 정말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베푼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기쁨인지 또 알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많은 연예인들이 그렇죠? 가수 샤원이 40억을 기부했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런 분들이 잘 돼요. 인생을 잘 삽니다. 그렇죠? 네. 그런 인물, 그와 관련되어 있는 회사의 주식을 사면 망할 염려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론이거든요. 본론 잠깐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결론이 남았죠. 결론. 자, 결론 넘어갈 때 멘트가 뭐였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멘트를 쓰면서 요약을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행복한 인생은 미래의 시점에 있지 않고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약을 했습니다. 연사의 견해가 이제 나와버렸어요. 자, 그래서 명언입니다. 행복과 관련된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공기와 같다. 제가 한 말입니다. 누구든지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행복은 늘 우리 곁에 있다는 뜻입니다.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이제 10분이 바로 그냥 붙었네요. 오늘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은 매일 느낄 수 있는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다가올 미래의 행복만을 하수고 대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서러운 본론, 결론에서 논리정연하게 구성을 해봤는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건 한번 논리적인 스피치 구성에 대해서 하고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스피치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스킬 이런 부분을 좀 더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이렇게 또 사례를 들었지만 또 제가 원고를 써놓은 게 있어요. 몇 장을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그 구성을 딱 보시고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주제를 정해서 그 내용을 적어서 제출하는 걸로 리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죠?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